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안 좋은 장세가 계속됐었는데요. 아직까지 대부분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고 호재가 없이 악재가만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이 시장에 남아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 오늘 장 분석 함께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뚜렷한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종목적 하락이에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들.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물 인터넷, 자, 지금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 이것은 매수 찬스다. 모아가자. 이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이 새로운 먹거리 사물 인터넷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김태환 멘토님께도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도 주말에 미국 증시의 급락과 동시에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수 자체가 상당히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다소나마 현금 여력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수의 어떤 템포는 좀 조절하셔서 좀 시간을 가지고 확인 이후에 들어가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정 국면 자체가 조금만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구간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잘 견뎌서 추가적인 그 기술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지수의 터닝 포인트 구간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의도적으로라도 좀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8월 24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 좋았던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시장 둘 다 파란불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병군 멘토님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각 증권사마다 담보 비율 부족이라는 어떤 그런 사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보 비율 부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일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반대 매매가 되면서 아침 시가가 밀려 내려온 것이죠. 즉 신용이 많다고 그 종목만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신용 외에 다른 산 종목들도 담보 부족이 되면 반대 매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는 역시 좋지 못하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6포인트가 빠져서 1860, 참 오랜만에 보는 지수입니다만 어이없는 지수입니다. 1860에서 거래소가 시작이 되었고요. 코스닥은요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62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좋지 못하나 바로 오늘 시가가 거의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양 장전의 예상 체결지수보다는 조금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태환 멘토님, 업종별 흐름 어떤가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재 비금속 광물이 0.7% 오름폭을 보이고 있고 통신업종이 0.5%, 의약품 업종도 0.28% 정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0.12% 정도
당부합권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제 이 종목들 업종별을 제외하고는 전기 가스 업종이 1.6%, 철강 및 금속, 건설 업종들이 1% 하락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락 업종이 좀 많이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종목 증기 방어주 중인 것 측면에서 SK텔레콤이 오늘도 0.9% 강보 앞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 뭐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LG생활건강 여타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현재 시간 기준에 627포인트로 지수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 1.4%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락문학 업종도 1.04%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업종들이 좀 코스피 대비는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운송 업종 2%, 컴퓨터 서비스 업종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업황별 상승 흐름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다음 카카오가 0.2% 하락한 12만 3,700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고 있고 CJ ENM이나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롱생명과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피와는 달리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조금 주춤한 만큼 상승보다는 오늘도 하락 업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이 그래도 출발 직후에 지금 소폭이지만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움직임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병근 멘토님께 수급 상황 여쭤봅니다. 예,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역시 이 흐름은 선물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조차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선물, 현물 모두 매수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규모를 살펴보면요. 일단 그리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248억 정도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30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58억의 소폭 순매수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개인이 16억 그리고 외국인이 18억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31억을 매도하고 있다는 상황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에서는요,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기관만 지금 625계약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하고 외국인은 131계약과 618계약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눈에 띄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시가가 지금 저가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시장은 반등세를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나가는 일이다. 긴 안목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기적인 조정이고 그 조정 국면에 좀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단식으로 늘 올라올 때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상승장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락장은요, 작은 규모로도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바로 폭포수처럼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신용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오늘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중국 쪽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수 그러니까 낙폭이 점점 축소되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연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에 들어가겠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장중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또 10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오르면서 1,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3원이 상승한 1,19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에는 1,196원 10전과 1,2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9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증가에 따른 달러 위험 통화상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는 중국의 8월 제조업 활동의 부진이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최근 6년 반 동안 가장 가파르게 수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했고요. 이는 다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금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증시의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했고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회피 현상은 위험 통화들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원화와 호주 달러 등 주요 위험 통화들에게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화에게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되면서 달러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97원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에서 당국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매도 개입이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장중 고점인 1,195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당국과 시장 사이의 대결 국면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 당국은 외국인들 자금 유출을 우려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개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설사 남북 간의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원화가 강세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언제 하락세가 진정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중국 증시 역시 최소한 7월 초에 저점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달러 엔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 원은 상승 압력에 계속 노출될 전망입니다.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환율이 상당히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 1,200원이 상향 돌파된다면 1,203원과 1,207원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습니다. 1,200원이 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오늘은 1,191원과 1,200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1,200원을 넘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환율 대응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지금도 이제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히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코스닥 1%가 넘는 반등을 보이는 게 반가운 모습입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는 14%나 코스닥이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반등하는 의미가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예병군 멘토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이 코스닥이 지금 반등하는 신호, 악재가 완전히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악재가 거쳤다기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낙폭은 많이 키워졌죠. 근데 과연 코스닥 종목들의 펀더멘탈 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직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 덜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종목군들 결과적으로 중국 산업으로부터 침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조선, 철강, 정유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쪽이죠. 완성차까지 모두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그나마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을 진출했던 기업들이 속속 조금 펀드멘탈이라든가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결국은 이 시장을 다시 코스닥 먼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 모두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은 것은 작은 기준 금리 인하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동결로 붙였다. 물론 금리가 지금 높은 거 아닙니다. 낮은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를 더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대응책이라도 내놓았어야죠.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폭을 30%나 늘려놨습니다. 바로 2배 가까이 늘려놨죠. 그래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것은 금융당국의 막대한 실수가 아니냐, 과실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악재가 거쳤다기보다는 코스닥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보셔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고 그렇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에 펀더멘탈 훼손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충분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장에서 낙폭을 많이 키웠다면 이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수 찬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계속 주춤하다라고까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똑같은 시장 상황 지금 김태환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앞서 이병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대비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하락폭은 좀 다소 네. 코스닥 대비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오늘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1점 현재 09%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연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그 반등을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엔 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 중국 증시가 개장 이후의 시간까지는 눈치 보기 시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해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일본 나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19,000선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시장 자체가 지난 주말 이후에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치 보기 시장세가 오후장에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 그 반등 구간, 그 구간에 따라서 오늘 시장 자체가 반등폭도 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아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보다 내일 시장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모두가 보합권 정도에서 강보 합선 정도, 또는 좀 소폭 반등에 성공해서 마감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시장 자체가 강하게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또다시 대외 변수의 흔들림 속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적게는 10%, 15%, 좀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이번 장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금 여력이 남아 있다면 좀 무리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물타기 전략을 해서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의 또 손실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내일 정도의 장 자체에 강한 터닝 포인트를 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종목별에 따라서 이미 추세가 꺾어져 있는 제약 바이오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에븐 멘토와 강조를 하고 있는 섬유의료, 보험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과연 시장에 반등을 줄 때 어떤 업종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 증시의 반등 구간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 더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과감하게 이번 반등 구간에서 잘라낼 수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매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도적인 업종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시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이 저가 매수를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내일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1번에는 예병근 멘토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일단 이 지금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 추세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요인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중국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것을 조장한 것은 사실 언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바로 경기 부양책의 일원이었죠. 바로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거기다가 중국 위안화 절하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언론에서 악재로 해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언론에서 벌리는 일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중국의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역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에 중국의 바로 이런 경기 부양책들은 전혀 시장에서 통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악재적으로 해석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이 여전히 아직도 쓸 부양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실제로 1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을 때 전혀 주가 부양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려가 커졌죠. 돈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 양적 완화, Q2, Q3까지, Q2, Q3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단행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어찌되었건 그걸 통해서 증시 부양을 했고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똑같이 이런 관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불륜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몰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들의 막대한 자금이 모여있는 연기금조차도 중국 증시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시장 경쟁 체제가 아니고 중앙 통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통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놓을 카드가 아직은 더욱더 미국보다 풍부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이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찾아오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이라든가 시진핑의 정책적 전략들은 모두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추어질, 즉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시장은 곧바로 조금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러면 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서의 의아점은 결국은 중국의 지금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 어찌 되었건 간에 불안적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손절을 감행하고 밑에서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 호전을 꾀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적어도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제 거의 낙폭을 다 키워서 반등의 기회만 모색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해소 차원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코스닥이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이 일본 지수 같은 경우는요. 니케이가 19,000선까지도 붕괴하면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계속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 이 우리 시장 조금 오후장까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 김태환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장은 치열한 눈치 보기 시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정권주들이 약간 반등을 주니까 정권이 반등을 좀 주었고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주, 전쟁과 관련된 그 위협된 방산 관련주들이 급락한과 동시에 오히려 남북 경협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시장 모두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미한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보이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 자체가 글로벌 일단 경기의 어떤 그 급락 상황 자체를 만들었던 것이 중국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 중국이 이제로선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그런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실망과 그리고 또 당국에 대한 그 비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방관할 수 있는 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카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자체도 물론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시장이 급락하면서 글로벌의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미국에서도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9월보다는 12월 정도로 또 늦출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은 좀 부족하다. 다만 연기금이나 투신권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시장을 떠받쳐가는 모습들, 역시 연기금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결국은 지수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의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보합권 정도의 마감을 하고 내일 강한 반등을 주지 못해서 추가적인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장세 자체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개념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건 두려움에 들 것인가, 그럼 마음은 상당히 속이 상할 텐데요. 하지만 견뎌내야 될 시점은 꼭 견뎌내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적인 모습이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천수답 장세, 즉 대외 변수적인 요소에서 시장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일단은 역시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일단 두 분 멘토님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 연기금의 매수 상황이 포인트다라고 하셨고, 일단 올해 안에 터닝 포인트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시장 불안하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등을 중간에 좀 껴야긴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등 반등 불안한 시장이죠. 현 시점에서 방어 섹터가 있는지 여쭤봐야 할 텐데요. 먼저 예병구 멘토님께 여쭤봅니다. 예, 딱히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방어 섹터라는 게 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 그것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빠졌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지금 김태환 멘토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시장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약화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된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많이 했다는 점이죠. 바로 파생 상품의 수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서조차 주식 선물을 만들어냈다는 거. 파생 상품은 많이 만들어내고 주가 변동폭도 확대시켜 놓으면서 그 다음에 대비책은 없었다. 이것이 어떤 기초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좀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짤짤이판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펀더멘탈 훼손, 즉 정부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방향성도 지금 아직까지 매도 규모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기 의지가 부족하다. 경기 부양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를 믿고 계속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을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어떤 섹터들을 모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중국도 관심을 급속도로 보이고 있는 섹터,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기존까지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의 급락 섹터 때 같이 빠졌던 사물 인터넷 섹터, 이것을 앞으로의 미래 성장 쪽으로 받아들이고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은 경기 방어주를 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보험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입니다. 바로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며나가는 전략. 이것이 시장에 다시 반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고 보전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방어 섹터 찾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경기 방어주보다는 미래 먹거리인 사물인터넷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같은 질문, 이 방어 섹터가 어떻게 있을지 김태현 멘토님께도 여쭤볼까 하는데요. 흔히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경기 방어지적인 측면에서 통신주들이 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KT 같은 경우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 방어지적인 통신주가 과연 시장에 되돌림을 줄 때 그 상황에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물음표를 좀 달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적인 그 측면 자체 현재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가장 터닝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이 실적주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낙폭 과대된 실적주들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가치적인 모습에서 펀더멘탈이 훼손되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의 조정 여파와 더불어서 수급이 꼬여지면서 무너졌던 그런 실적주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재병훈 멘토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보험업종 가운데 동부화재라든지 소미의복업종 가운데 한세십의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이 같은 종목들 위주는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성장성적인 측면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확연한 업황의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만도라든지 또는 SL이라든지 또는 이제 평화전공이라든지 이와 같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의 업황에 대한 그 부분들 물론 완성차부터가 먼저 가기 전에 항상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여 주었다는 부분 그리고 대중국 관련한 수요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지수의 반등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조선이나 철강이나 또는 이제 계속적으로 화학업종들 정유 최근 유가의 급락에 따라서 정유 화학업종도 상당히 좋지 못한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밀릴 때 매수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일단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이번에 낙폭 과대된 실적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사모아갈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좀 참조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낙폭과대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주가의 본질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에 늘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부화재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반기에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신 만큼 관련 종목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이 다시 지금 강보합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코스닥이 조금 전에 30분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바닥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바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바닥은 이미 나왔죠. 바닥을 지나친 상황입니다. 사실은 언더슈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을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더슈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실적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외 변수적 요인들 그리고 국내 변수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선을 무너뜨리고 살짝 무너뜨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언더슈팅입니다. 언더슈팅은 과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닥권 영역, 즉 65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과매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650까지의 빠른 회귀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닥이 과연 어디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더 빠질 것 같죠. 그래서 이미 물려 계신다면 그것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권 영역에서 잡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서 살 수 없고요. 지금 차라리 분할로 계속 매수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옳습니다. 언더슈팅은요. 매수 찬스입니다. 펀더멘탈 훼손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변수적 요인들에 의해서 밀렸다.
지금 장에서 크게 새로운 섹터를 지금 또 오늘 장에서 크게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테마성 바람이 또 불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북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상선이라는 것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파주에 땅을 둔 회사들이죠. 바로 이화공영, 삼성물산, 과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 파주 쪽에 땅을 쥐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대외 변수적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조정이나 상승을 다시 반복하는 과정에서 언더슈팅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은 이미 지나쳤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우려에 의한 투매성 매물, 과도한 심리적 우려가 작용되어진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처럼 계속 빠지기만 하는 상황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바닥 이미 지나치고 지금 지하를 뚫을 기세입니다. 일단 바닥권이라는 상황에서는 보유하시고요. 매수 찬스로 시각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환 멘토님은 이 바닥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즌의 바닥이 어느 구간이다. 이렇게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자체 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구간 자체는 분명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지난주 정식 폭락과 함께 손실을 안 본 투자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현금 여력이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그 반등을 주는 구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아까 제가 앞서서도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의 타이밍 자체는 내일 정도의 시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템포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에 반등이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반등 구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미미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에 손절을 하기보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어떤 업황과 실제에 대비해서 이번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번 반등에 힘든 구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등을 기다려서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그 현금 여력을 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갈아타서 수익을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환 멘토님은요, 이 매수 타이밍, 내일 시장 보시면서 들어가긴 게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하신 종목들의 업황 확인 틈틈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이후에 차기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예병군 멘토님은 아까 전부터 계속 사물인터넷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 업종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다른 섹터는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십니다. 예, 김태환 멘토님 얘기하셨던 경기 방어적인 측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통신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통신 관련주가 이번에 최근에 특히 사물인터넷 통신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털 훼손이 있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물인터넷의 통신 관련주들의 펀더멘털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전에 한번 강조드렸던 Snet 코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낙폭이 굉장히 과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전환을 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펀더멘탈 훼손이 없었다는 점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면 그런 종목군들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대다수 지금 공해 문제로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의복 쪽에서도 기능성 섬유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두 번째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국이 뭐 텐진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주말에 또 화학 공장 하나가 크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해는 더욱더 지금 좀 심해진 상황이고 그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섬유 중에서도 기능성 섬유, 즉 먼지를 걸려주는 이런 기능성 섬유 쪽에 그리고
유독 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성 섬유 쪽에서 어떤 해답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7,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모두 서울로 상경을 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보험을 들어드리곤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위험자산 쪽에서의 안전자산으로 일부 가고 있는 쪽에서의 가장 큰 영역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중국 진출을 한참 깨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선보사, 생보사들을 지금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서 조금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주에 더해서 통신 관련주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S넷, 코콤 같은 종목들 낙폭이 과다 있다는 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섬유 의복 업종들까지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험까지도 전부터 방조 많이 하셨던 섹터인 만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환 멘토님은 차기 시장 주도 섹터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아까도 뭐 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예비군 멘토님이 말씀하신 거가 일맥상통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주 가운데서 우리가 생보사와 손보사 두 가지를 놓고 좀 봤을 때 금리 상당히 민감한 것은 생보사고요. 하반기에 손해율적인 측면에서 금리에 좀 덜 민감한 것은 이제 손보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트카 비용이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손해율이 하반기에도 조금은 그 청구하는 시점 이 정도가 1, 2개월 뒤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그리고 4분기 초반까지도 손보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생보사들보다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상당히 영업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도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의 어닝스 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었고요. 하반기도 좀 더 추가적인 그 실적의 성장성,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려왔던 뭐 아이센스라든지 바텍과 같은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성장성은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산업적인 발전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헬스케어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업종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 관심 있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님은요, 손해보험사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센스나 바텍 같은 이 유헬스케어 성장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환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이제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치표 여보세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을 실시할 것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은 저녁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야간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서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 공개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 오늘장 진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좀 계속해서 0.47%, 0.5% 근처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3% 상승하면서 63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단기 반등 또는 추세 전환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의 이야기는요. 모든 악재가 쏟아진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수출 관련 저평가 대형주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해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는요. 과매도 국면에서 이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본 가운데 오늘은 이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성현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저번 주에도 제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국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금요일 날 지나고 주말에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있는 걸 보고서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많이 다른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MSCI 한국 지수가 2%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지수가 현재 코스피가 0.43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83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29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우선 비둘기적 성향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좀 시장에 친화적인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은 이러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전체적인 체계적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확정 실적 기준에서 저희 나라 지수가 PBR 0.9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금융위기 당시가 0.95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 매도 물량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증시를 봤을 때에는 현금과 주식을 50대 50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반등을 할 때 강한 종목에 따라붙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주식을 만약에 담는다면은 자동차 섹터라든지 증권주, 반도체주, 화학주가 그나마 지금 하락장에서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쪽은 자동차, 증권주, 그다음에 반도체, 화학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평가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조금 구성을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저평가주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저평가 관련해가지고 자동차주도 그런 쪽에서 좀 속하고요. 반도체주들도 실적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리포트 쪽에서 본다면은 SAMD 같은 것도 코스닥 주에서 굉장히 좀 1,400억대 좀 저평가주인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싸져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실적은 되는데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큰 종목들, 그런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부양책의 시장의 반등 여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실적주와 저평가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현금과 주식 50대 50으로 가져가시면서요. 관심 섹터로는 자동차, 증권주, 반도체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성현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그리고 수급부터 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862억 순매수, 외국인 1130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247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435계약 순매도, 외국인 1015계약 순매수,
기관 23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6,125계약 순매수, 풋옵션 20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2,335계약 순매수, 풋옵션 4,398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8,079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5,117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은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이제 좀 많이 팔고 있는 모습, 일단 그러고 선물에서 지금 매수 해칭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28, 상승 2차 저항선 230, 하단 1차 지지선이 220, 하단 2차 지지선이 213.7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좀 북한 관련 이슈의 영향으로 좀 국내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더 가중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 오늘 시장은 좀 전일 해외 시장의 하락 여파와 북한의 좀 도발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시장은 좀 다시 좀 큰 개파라고 좀 시작을 했고, 현재 시장은 좀 지난 금요일 저가 부분인 226.050까지 잠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전 중에 좀 종합주가 지수 1900선 가격 회복 의지를 좀 보이지 않으면 이후 장세는 좀 계속되는 좀 매도세를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의 장기 박스권 하단 가격인 231.45가 지금 돌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박스권 하단 가격인 213.70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도발 관련도 좀 진행 중인 좀 지정학적 이슈가 좀 남아있는 관계로 지수 1900선까지 좀 회복한다 해도 이후에는 다시 좀 무너질 것으로 보고, 하방 가능성을 좀 더 크게 열어두시고 좀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간 기준 1900 종합주가지수 1900 가격 지지 시 지지 의지가 좀 없으면은 이후 좀 계속 매도로 보시면 되겠고, 선물 가격으로는 228 기준으로 좀 보시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에 돌파되면은 좀 매수 쪽으로 좀 달라붙으시고,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후 장세도 좀 매도로 보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지수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1900포인트 지지하지 않는다면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전부터 등락이 심한 만큼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시장 면밀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